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5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 의미 없다, 정치보복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발언들을 내놓았죠. 정치적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부터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국민적 납득이나 공감을 얻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답답한 심정도 있겠지만 한 번도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법부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발언은 전직 대통령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과연 합당한가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뭐 또 제가 발언을 또 하면은 또 다른 또 정쟁을 유발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좀 자제하기로 하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 그 법정에서 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미움과 정오의 정치 끝장내야 합니다. 이제 통합과 협치의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은 계속 정치 보복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화합의 정치를 이뤄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치주의로 이름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거죠. 박 전 대통령께서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참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사법부 판단에 불복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표현을 몇 번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시 입장이 재판받는 뭐 피고인 입장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국민에 대한 예의는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켜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른정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두고 정치 보복이다. 이건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고 보고요.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박 전 대통령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은 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반성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배신을 당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최순실에게 배신당한 거를 강조하신다고 해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이 잘못이 용서되거나 양해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배신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으로부터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국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우호적인 국제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국제 법률팀이었죠. MH그룹을 인용해서 인권 침해 보도도 나왔던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주시죠. 지금 인권 침해는 가당치 않은 주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실 특실 수용돼 있고 황제 수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적절치가 못합니다.
특히 외국 언론 또 외국 법률회사를 동원해서 국가 망신시키겠다는 것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점점 더 국민들을 외면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변호사든지 아니면 뭐 큰 참모 그룹들이 도대체 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저는 그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아직도 이 재판이 아직 결정이 선고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은 절대 한 점의 의혹과 절대 제가 청탁을 했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권은 아예 기정사실화 해버리잖아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이번 그 CNN 방송 국제법률팀 MH그룹은 제가 알기로는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일부 미국 교포가 자발적으로 추진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단죄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박연차 게이트 또 이 바다 이야기 녹음편 게이트 다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용호 게이트, 최규선 게이트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세 아들이 다 구속됐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 옛날 정권을 이렇게 단죄한다면은 이제 한치도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다 시대적 정신이 있었고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권적 차원을 다 사법의 어떤 잣대로 맞추어서 또 지금 이제 재판에 결정나지 않은 성을 아예 모든 것을 기정사실하고 유죄로 단죄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 최종 그 사법부의 최종 선고까지 정치권이 좀 자제하고 발언을 좀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 듣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CNN에서 이렇게 그 MH그룹에서 준 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CNN 보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원 자료 그대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결국 국제인권위원회로 이쪽으로 이제 사건을 가져가는 건데, 물론 형사 피고인은 국내법상 형사 피고인으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국제 조약, 규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에서 반박한 내용, 그 주장에 대해서 차갑고 더러운 감방, 방이다, 또는 냉방도 안 되고 무릎 관절염 제대로 치료도 안 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제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용하고 있는 독방의 크기라든가 15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다시 난방이 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교도소 내 의료진에 의한 치료, 그리고 외부 진료도 2회 지금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본적 치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구속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왜 구속이 됐는가, 다음에 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처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위치 또는 과거의 이제 공주 그런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CNN은 언론으로서 아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한 확인 없이 성급하게 보도를 한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사가 한 게 아니고 일부 지지자들이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직 대통령 인권 침해할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저는 국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지지자들이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용히 재판에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도록 하는 게 이 지지자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언을 선언했다라고도 보이는데 이 얘기는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하여튼 뭐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보복은 사라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도 저는 고언을 하고 싶은 것은 그토록 우리가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부족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그 탈원전 부분도 엄연히 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총리훈령이라고 하는 법의 지배 없이 훈령을 갖고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또 초법적으로 하고 대한민국 그 지금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있는데도 수기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공기업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공사 중단을 하고 결국에서는 6대4로 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이제는 국정농단이고 정말 이제 권한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정부의 잘못을 얘기하기 전에 다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다 지나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그토록 모질 정도로 강혹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유화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 사실 원전 오르코기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그 앞에 김대중 정부 때 계획되고 노무현 정부 때 땅 매수하고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본인이 다 이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우리 정치권이 함몰돼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주제가 네. 잠깐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제가 네. 아까 지적을 하려다가 안 한 건데 물론 정치보복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근데 명확히 구별해야 될 것은 어느 정권이라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그러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고 집권자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잘못하면 딱 그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정에서 발언한 그 부분도 부적절한 게 자꾸 본인에 대한 재판 과정,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과정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제가 명확히 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뭐 더 예. 아니, 저는 최근에 박 전 대통령 당적을 뺏는 이 조치를 하는 그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좀 민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작에 했었어야 될 조치를 지금 정치적으로 다 사망한 거나 다름없는 이 분의 당적을 뺏는 걸 가지고 뭐 대단한 개혁 조치나 한 것처럼 요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민망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 때 우리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시죠. TK 쪽 돌면서 탄핵 교탄하고 헌재 비난하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에 업혀서 선거 치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를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와서 저렇게 하는 것도 제가 참 그 국민들 뵙기에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홍준표 대표가 이제 친박 그 의원들 청산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기대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배지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에 업혀서 배지 얻은 이 의원들보다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다름없는 전직 대통령에 기대서 선거 치른 홍준표 대표야말로 정말 더 지탄받아 마땅하지 않나. 좀 제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까지 듣고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1야당의 집안 싸움 가지고 제가 참 언급하기가 좀 이제 민망합니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친위 세력들 친박 뭐 또 진박 뭐 당을 나가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데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요. 좀 국민 보면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야당 입장에서 좀 그렇게 좀 권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친박 인사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나가겠다는 사람도 참 명분이 없는 짓이지만 나가라는 사람들도 국민이 원하는 거는 야당 자유한국당의 분골 쇄신 아닙니까? 자기 반성, 철저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건데 이 집안 싸움, 세력 싸움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실제로 홍준표 대표 등 이런 당 주도 세력들에 대해서 뭐 배신자, 표류나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지금 과연 제1야당 자유한국당 안에 진정으로 야당으로서의 자기 쇄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다시 받겠다 하는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는가 조금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먼저 우리 진수희 최고위원님께서 표를 구걸했다. 근데 오늘 좀 표현이 좀 너무 과했다 하는 말씀을 좀 하고요. 저희들은 어렵지만은 그 보수 대통합 제1야당으로서 어렵지만은 당당한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당은 제1야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두 당도 집안 싸움 얼마나 했습니까? 다 그 한 당이었잖아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그 더불어민주당이 다 같은 당이었는데 정책 노선 갖고 또 지난번 선거 유불리 따지고 이합지산했는데 지금 야권 분열 이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대중 정부 때 얼마나 부정부패 정말 많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정치 보복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은 본인의 저는 정쟁을 유발할 것 같아서 워딩 자체를 저 얘기를 안 하고 표현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부분을 다시 제가 얘기를 하면요.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조사하고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했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권 유린이고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의 신의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부분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모든 결과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할 필요가 없다. 제가 아까 했지만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공기업을 옥죄고 또 정상적인 법치의 시스템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하나 안 하고 지금 말 한마디에 모든 정책을 해서 지금 1,000억이나 국가 예산을 낭비했는데 오늘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그 1,000억을 변상 조치해라. 3개월 동안 이 갈등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주제 있습니다. 뭐 원전이-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 원전 이따 이야기는 또 잠시 뒤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적폐청산이냐 아니면 신적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잠깐만 더 해보겠습니다. 적폐청산, 신적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기성전결의 기성전 정치보복입니다. 모든 걸 정치보복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요. 진짜 정치보복의 선수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정치보복했습니까? 전두환 정권 정치보복 안 했습니까? 그 전두환 정권 민정당 아닙니까? 그 민중당이 지금 이까지 내려와서 지금 자유한국당 된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비판 여론, 댓글로 또 사찰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로 지금 국민들을 괴롭힌 것, 비판 여론 괴롭힌 것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정치보복입니까? 이걸 조사하자는 게 왜 어떻게 정치보복입니까? 그리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나 큰 착각을 하는 것이요. 국민들의 70% 이상이 이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야당으로서 자기 생존을 해나가고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면 이 진상조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일인데 정치보복이다 하면서 진상규명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떳떳하면 왜 봉사를 합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야당이 하나 또 두 번째로 착각하고 있는 거는요. 사법 체계를 스스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부인하고 있고. 야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불신하고 있고. 국회에 들어와 있는 야당 맞습니까? 좀 저는 이런 반성의 태도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아까 국정원 댓글 얘기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정원 시켜서 댓글 하라고 정식 국가 공공 부처로 해서 정식 공문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지금 지난번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 장악 시도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 조직적으로 그러죠. 또 지난번에는 어땠습니까?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 헌법재판소장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 야 3당이 공조해서 부결시켰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걸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장 김희수 부결된 거 국민의 준엄한 명령 아닙니까? 그거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방송자학 시도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해명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정원 댓글 다 조직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보면은 그게 전부 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 때는 다 했으면서 남의 정부 때는 다 적폐로 몰아가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10위입니다. 세계 12위.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살리는 일 해야지. 지나간 적폐 이후는 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기로 안보 위기로 몰아갈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또 네. 아니, 적폐는 청산해야죠. 안 좋았던 관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걷어내고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차분히 조용히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게, 당에다도 위원회 만들고 정부의 각 부처에 다 만들어가지고 요란하기 짝이 없게 뭐 하나 자료 하나 발견하면 막 기자들 앞에 흔들어대고 마치 완장 부대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얼마 안 있어서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공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게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힘이 실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우려하는 것이고요. 조용히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집되는 자료가 있으면
검찰에 넘겨서 검찰로 하여금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청산하는 작업을 좀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요란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부는 처음에 이제 워낙 그 박근혜 전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박수도 치고 기대감도 실어서 지지율도 높게 좀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만 요란하게 하다 보니까 이 정부는 그러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는 신경 안 쓰나? 물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우리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과거 정권 청산하는 데만 매몰돼 있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저는 또 다른 하나의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 아무래도 그 적폐청산 또는 정치보복 그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물론 바른정당도 있지만 저희 국민의당에서 좀 지적을 해야 제대로 먹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아까 이 의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해드릴 게 있는데요. 헌법상 무죄 추재의 원칙은 유죄 확정 받을 때까지 모든 권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가 개시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거기에 형사소송법상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 수사를 하는 거고 가능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필요한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서 왔을 때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피고인 측에서 많은 증거들을 부인했고 증인 신청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거고 또한 추가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법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절차에서 사법부의 판단이지 그런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당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참 이상한 말씀하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은 26.74% 국민들이 지지해준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당시 이렇게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때 이른바 적대적 양당의 어떤 공생관계 특히 민주당의 당시에 있어서의 그런 패권주의 이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었던 내분이라고 좀 갈등은 대부분 당내에서 있었던 거고요. 정말 그 국정농단의 책임, 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말 후한무치한 그런 행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폐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네. 이제 저는 적폐청산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연히 진상규명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진수희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를 만든다거나 특히 국감 바로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문건을 이렇게 언론 플레이해서 그거에 의해서 실제 국감에 그 초점을 흐린다거나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그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도 지금 아까 이 의원님 지적하는 게 그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게 신적폐 아니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과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정치법으로 몰아갈 것도 아니고 또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주제가 오락가락하는데요. 뒤에 것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무슨 탈법적인 무슨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번지수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본질이 뭐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힘으로 안 밀어붙인 겁니다. 원전 가동 중지, 이 국민적 불안감,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께서 좋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수기해서 심의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좀 방향이 잘못됐다 싶고요. 정치법원 그 부분은 정치법원 논쟁에서 우리 진수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올바른 일, 좋은 일도
적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문제고요. 지금 진상 규명, 과거 블랙리스트라든지 또 과거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 개입 문제라든지 심지어 노벨상 취소 공작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상을 규명해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탈법적인 요소나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던가 하는 건 국회에서 야당이 다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얼마든지 지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상규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가지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은 야당의 우려 이전에 도리어 진상규명을 도리어 원치 않지 않는 거 아닌가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를 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잠깐 답변하시죠. 저는 이제 정치권이 올로와 나신 개념으로 우리는 도덕적 우위에 있다. 상대는 악이고 우리는 선이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영혼 없는 공무원들만 양산하고 계속 정권 바뀔 때마다 그게 맞게 춤추고 있는 우리 공직자 정말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금 세계 우리 제12위의 경제 규모의 대한민국이 전직 대통령을 6개월 동안 검찰 조사하고 6개월 동안 인신구속하고 또 6개월을 더 인신구속하겠다. 정말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안보 위기 이렇게 지금 북한의 핵인질에 있어서 온 국민이 안보에 이렇게 불안을 떨고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일자리를 없애는 원전 말살 정책을 하고 온 국민들이 지금 이제 배상해라서 다시는 탈법하지 말고 국가 권력을 사유하지 말라고 그토록 해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도 아직까지 이 위기의식을 이 탈법된 것을 모르는 집권 여당을 볼 때마다 참으로 저는 안타깝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노벨 평화상 그 문제 이런 거 지금 또 우리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제 최소한도로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거기에 정말 탈법적인 문제는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통큰 정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이제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리 원전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22일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3개월간 일시 중단됐던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했죠.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발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입장문을 공개했죠. 그 부분 더 확인해 보시죠.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돼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제 공약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 파기되는 첫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입장 표명은 되었는지 각 당의 이야기, 생각을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분은 아까도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초반에 다시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민 우리 참여단 결정을 보면서요,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단 지성이 발휘됐습니다. 절묘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진행 중인 5, 6호기
건설하되 중장기적으로 원전 축소로 가야 된다. 이게 세계의 흐름하고 맞거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당장 중단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에너지 수급에서 국민적 불안을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또 정부도 수용하기로 했고 또 국민들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전 문제가 왜 나왔느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지금 고리 월성 지역 반경 30km 이내에요. 지금 고리 월성 지역에 13개의 지금 원전이 지금 있습니다.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 지역 분들의 불안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요. 원전이 지금 쌀지 모르지만 안전 대책을 하고 해체 비용 가면은요, 이 천문학적 비용이라는 것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독일이든 선진국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관점에서 우리 에너지 50년 대계 내다봐야 된다. 이래서 대통령이 결심한 거고요. 또 이 원전 탈원전이라는 거는요, 내일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이 문재인 정부 안에 4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고 완공이 됩니다. 탈원전, 원전 축소는 다음 정권부터 진행될 문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체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5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또 그 사이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서 기술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장 무슨 에너지 큰 파동이 날 것처럼 몰아나가는 것은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꼭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 의원님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는 이 결론의 합리성이 절차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저는 합리화시켜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의 에너지 100년 대계하고 관련된 사안을 이렇게 대변인이 종이 한 장으로 발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보도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원전은 대단한 전문성과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될 이 사안이고요. 바로 그런 거를 위해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대통령을 뽑고 정부를 구성해서 이런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은 좀 알아서 결정을 하시라. 이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슨 수기민주주의인지 공론화위원회인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대통령이 후보일 때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공약을 번복하고 파기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오늘 좀 화가 났고요. 앞으로도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게, 앞으로도 파기해야 될, 깨야 될 공약이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다 책임을 회피하실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였는데 뭐 대의민주주의가 있는데도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의 지적과 함께 공약 파기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건지 저는 이에 묻고 대한 싶고요. 이야기를 잠시 뒤에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고요. 아니 지금 사실 네. 수기민주주의 방식이라든지 공론화위원회 이 문제는요, 사실은 원전이 이슈하고 비본질적인 거예요. 공약을 파기하는 거는 슬쩍 물려놓고 네. 이 비본질적인 거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뭐 좋더라, 이런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논의가 가는 거는 저는 좀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수 의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신규 원전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또는 유보하거나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제가 물어보십시오. 알아요. 국민의당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 아는데. 심지어 홍준표 대표도요,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게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을 스스로 번복해놓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일관성은 없다고 이 보고요. 포인트하고 좀 네. 자기가 이렇게 우선 듣고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대선 공약 언급을 해줘서. 근데 진짜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그때 주로 지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 관련돼서는
활성단층 위에 또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재진에 따른 위험성, 그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공사를 하더라도 하자는 거죠. 정말 그 에너지 100년 되겠다는 그런 아무런 고려 없이 오륙호기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뭐냐면은 공약을 해서 지금 공약 관련돼서는 진수 그 최고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이 오륙호기 공사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 허가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공사를 중지할 권한이 아무한테도 없어요. 그건 오히려 공사업자 권한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000억 가까이 손해입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한마디 책임지는 뭐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듭 지적하는 것은 적폐청산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현안, 특히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을 다 적폐청산으로 다 뒤엎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절차도 청산도 절차에 따라서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기민주주의 이건 아니죠. 엄연히 대한민국은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 문제되면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야죠. 국회에서 논의를 했어야죠. 국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어느 날 대통령이 한마디 없이 공사가 중지돼 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 민주주의입니까? 이러니까 신적폐 자꾸 원인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까지 얘기 듣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정말 그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전원개발계획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 때 부지 신고리 오륙호기 부지 매입하고 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뒤엎는다. 그게 자기 부정이지, 자가당착이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준엄하게 6대 4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을 했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1,000억이 넘는 이 비용, 이 갈등 비용 어떻게 책임지겠다. 이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사과 안 하잖아요. 지금 언론에 한번 보세요. 탈원전 드라이버 국민 이성이 제동을 걸었다. 신고리 재개 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 탈원전 공론화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나.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재개 전력 수급 안정화에 압도적 판정 원전 수출도 해야 된다. 야 3당이 전부 다 문정부의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론화위가 큰 월권 행위를 했다. 공론화위는 오륙호기 공론화인데 거기에 원전을 이제 감축하는 정책을 펼쳐라. 그 크게 잘못한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수기민주주의 얘기하는데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6대 4의 근데 앞으로 탈원전 정책 안 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수출 효자 종목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지금 청와대에서 뭘 합니까? 신고리 오륙호기는 안 하되 또 원전 말살 정책을 하겠다. 원전 탈원전 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더 갈등을 다시 또 확대 재생산합니다. 예. 존경하는 송기석 의원님도 방금 말씀했지만은 박근혜 정부를 욕하기 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이 국정농단 법을 어기는 이런 일을 다시 해서 또 5년 후에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저희들은 강력히 정말 고언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기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첫 번째로 파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좀 소홀한 발표가 있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 수기민주주의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저 오륙호기 건설 중단 결정을 뭐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60대 40이었습니다. 신중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걸 뭐 일방적으로 철퇴를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6대 4 같으면 어제 오차 범위를 훨씬 넘었잖아요. 자, 그리고요. 저 수기민주주의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뭐 매사를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사가 국회에서 결론이 잘 안 나고 또 너무 사회적 갈등 유발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잠깐 계셔보세요. 바로 국회에서 보고 안 했어요. 네, 듣고 얘기 또 기회 드릴게요. 국회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이 문제에서 계속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입을 해본 건데 저는 국회의원님들 그렇게 판단하고 일반 여론하고 그렇게 일치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결정 과정에서 470명의 각계 또 연령별, 지역별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됐고요. 2박 3일 합수까지 했고요. 33일간의 여러 가지 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일방적인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들은 이 전문성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보나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검토 시간과 기회 그리고 정보의 제공 속에서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고 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 모델로 접근해 본 거고요. 이건 미국이나 또 유럽 사회에서 상당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별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본질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하나 결심하고 결정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더 평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간의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요. 이 에너지 국가 정책 전환 부분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탈원전으로 가는 세계 흐름에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탈원전, 탈핵 부분은 차질 없이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말씀하셨길래 제가 드렸는데 김대중 정부가 결정하고 노무현 정부가 부지를 확보한 것을 자가당착 아니냐. 10년, 15년 전의 에너지 수급 상황 또 신재생 에너지 기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이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서 오해하셔서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왜 그런 공약을 했느냐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저희 유승민 후보도 원전 중단, 지진에 의한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공약을 파기하는 그 과정이나 절차의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런 사정이 됐으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소통 강조하시는 분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집권을 하셨다면 아마도 전문가들 통해서 다 이야기 듣고 판단을 하고 파기해야 되겠으면 직접 나와서 아마 설명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안 들어도 될까요? 네, 그다음 송 의원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공론화위원회인이 이런 논의 과정은 정책 결정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속적 원전 축소 이 방향은 저 역시 동의하고 저희 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향후 비용, 더더군다나 우리 세대의 편익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는 동의하죠. 그러면 왜 공약 점검 당시에는 이거 예상 못했습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 중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중지시킬 게 아니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 직접 민주주의와 가까이 가서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처럼 어쩌면 이해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이건 적절한 이슈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470명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299명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국회에 여기 와서 공론화위원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여기서 논의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제가 국회의 산자위 간사입니다. 원전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좀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국회에서 보고 한마디 없었습니다. 또한 탈원전이 세계적 흐름이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다 지금 원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양 우리 김한정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신 것으로 아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가 발언한 거 전부 다 제가 속기록 다 봤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 탈원전의 신뢰를 가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 원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목포 선언이 나왔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전이 도심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은 더 지어야 된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자가당착 정부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부를 개성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결정한 거, 그분들이 땅 매입하고 개혁하고 원전해야 되는 거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두 전직 대통령들은 공부를 해보니까 원전해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원전 확대 정책을 했잖아요. 이제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은 김한정 의원도 팩트 체크는 하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5년 전에 태양광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독일까지 포함해서 원전 재가동했다고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독일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원전 비율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는 말씀을 좀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로 가야지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에서 10년 후에 바뀌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100년 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원전 관련돼서 계속해서 두 당이 충분히 싸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기 민주주의나 어떻게 보면 공약 파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이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나오셨긴 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되면 1대3이 아니라 1대2로 정정당당히 유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먼저 양쪽 얘기부터 들을 텐데요. 이쪽부터 듣겠습니다. 국민의당부터. 예. 저는 뭐 최근 일주일 중에 정치권의 가장 핫 이슈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뭐 통합 가능성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또는 조영 대표하고 만남이라든가 안철수 대표하고 만남 이런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정책 연대, 입법연대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가 핵심이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1년 6개월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이 공통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 그러면 나아가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선거연대까지 가능할지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폭발성 때문에 이제 통합까지 가능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중도 개혁의 정당입니다. 이념적 대립을 넘어서자는 거죠. 문제 해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 개혁을 놓고 본다면은 이 중도에서 좀 더 확산시키면 그 안에는 당연히 개혁적 보수 들어오는 거고 합리적 진보 역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어쩌면 정말 2017년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의미에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더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국민정책연구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65%가 제3당의 가치 인정하고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중한 접근이 오갔는데요. 앞으로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양 당의 공론화 과정에서 뭐 정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충분히 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오늘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지러울 정도의 통합하고 관련된 정계 개편 관련된 논의를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보수 통합이 됐든 중도 개혁 통합이 됐든 통합의 원칙은 저희 바른정당의 입장은 개혁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천명을 했고요. 바른정당은 지금 이제 국정감사 끝내고 11월 13일에 있을 전대를 치르고요. 전대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정말 제대로 된 보수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저희가 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정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는, 그러니까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이런 관행은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대신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은 확실하게 지키고 또 더불어서 최근에 양극화라든지 고실업의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의 문제로 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 부분은
이 공동체를 확실히 지키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가치고요. 또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적 토대는 바로 이 혁신 성장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혁 보수의 가치인데 사실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이기도 한데 바른정당이 창당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은 네. 우리 바른정당 내부에도 창당할 때 생각이 사실 달랐던 분들이 한 정당을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그게 이 개혁가치 중심으로 힘이 잘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국민들이 아니 당신들은 새누리당하고 차이가 뭐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의 차별성이 뭐냐, 이런 지적도 저희들로서는 아프지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1월 13일 전대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정말 실현하는 노력을 해보겠다. 네.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는 ቍ꿋하게 가겠다. 예. 그 길 위에서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개혁 가치에 같이 동의를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 의식해서 그냥 공학적인 합당인이 연대를 한다면 이거는 수차례 그동안 실패했었던 그 정치권의 이 이합 집산의 반복에 불과하지 않겠냐. 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만 예, 듣겠습니다. 네. 그 국민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저희 자유한국당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수 대통합의 본류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중심을 잡고 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가 지금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경제 불안, 안보 불안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이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본류로서 또 제1야당으로서 통합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정당이 이합 집산하고 당략하고 다음 선거의 윤리를 따져서 이렇게 헤쳐모여하고 또 흩어지는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지향하는 바는 나쁜 보수 극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보수가 뭡니까? 지역 차별하고 영혼함 갈등 조장한 정치, 나쁜 정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난 9년 동안 대북 정책 실패 하나도 인정 안 하고 햇볕 정책 탓만하는 이런 정치 나쁜 보수 아니었습니까? 종북으로 맨날 낙인만 찍고 비판이나 하고. 그걸 극복한다고 하는 개혁 보수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일부는 안 된다 그러고요. 또 국민의당은 또 일부에서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버리라는 식의 통합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나쁜 보수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박수칠 일이지만 또 그 내용 자체가 정말 명분이 맞고 그 다음에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새로운 건전한 정치 세력의 형성에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한 가지 팩트 체크. 햇볕 정책에 동의하기는 저희로서는 어렵지만 호남 일부를 제외하라는 얘기는 그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팩트체크. 네. 햇볕 정책은 튼튼한 안보, 강한 한미 동맹 위에서 앞으로 평화 통일을 할 때 대화, 남거류 확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네 분께서 다 한 번씩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요. 네 분이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